계획할 때 수립하거나 내용 선정할 때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선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1번에 보시면 목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선정을 하면 측정을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달성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 측정 가능한 범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학습자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학습자, 피교육자 중심으로 해야겠죠. 비교육자 중심으로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이 학습자가 참여를 하고 학습자가 참여를 해야지만 보건교육이 성공할 수 있겠죠. 다음에 학습의 목표의 난이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하면 이 학습자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다는 맞죠? 왜냐하면 우리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을 통해서 대상자의 이 지식을 변화시키고요. 다음에 태도를 변화시키고요. 다음에 이렇게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보건교육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실천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결국은 실천이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4번 맞고요.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학습자, 피교육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을 할 때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건교육을 할 때 도입의 단계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뭐가 있는 거냐면 전개의 단계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정리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도입, 전개,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럴 때 도입은 시작이니까 한 전체가 100%라고 하면 한 15에서 20%를 이렇게 할애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정리도 100%에서 한 15에서 20%를 할애를 하는 거고요. 이 전개 단계가 본격적인 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60에서 한 70%를 할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입의 단계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이 시작하는 단계라니까 인사를 해서 관계 형성을 시도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학습 목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학습 목표 같은 거를 갖다가 설정한 걸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얘기해 주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 도입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전개의 단계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 활동,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정리는 마지막에 정말 정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걸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질문 사항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단계를 갖다가 정리의 단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본격적인 교육 활동을 물어보는 거니까 전개의 단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을 진행 중이래요. 진행 중. 이게 키포인트죠, 여러분. 진행 중에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형성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평가가 뭐가 있냐면 진단평가가 있는 거고요. 진단평가가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형성평가가 있고요. 다음에 무슨 평가가 있냐면 총괄평가가 있는 거죠.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진단평가라고 하는 거는 시작할 때, 이 시작하기 전에 하는 평가죠. 그래서 우리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학년 초라던가 이렇게 진단평가해가지고 반을 나눈다던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작 전에 해주는 평가가 진단평가고요. 다음에 이 형상평가라고 하는 건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진행 중에 지금 평가하는 평가가 이 형성평가거든요. 그럼 이 교육을 하는 중에 평가하기 때문에 수시평가가 가능해요. 수시로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수시로 평가를 해서 학생의 이렇게
평가, 이 수시 평가를 해서 이 학생의 반응이나 이 평가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 교육의 방법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 학생에게 조금 좀 잘 모르는 상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거나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형성평가고요. 다음에 이 총괄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교육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목표 달성도를 평가를 한다던가 그런 거를 갖다 우리 총괄평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행 중에 수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내용을 개선해주고 적절한 피드백 같은 거를 해주기 위한 평가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형성평가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단평가는 시작 전에 해주는 평가고요. 구조평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에 투입되는 정도 있죠. 이 투입되는 정도, 인력이 적절하게 투입됐는지, 시간이 적절하게 투입이 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장비나 이런 설비 같은 게 적절하게 투입이 됐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됐는지 이 투입 정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구조평가고요. 다음에 성과평가라고 하는 건 이 목표 달성도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 있죠. 정말 성과를 냈는지. 총괄평가라고 하는 건 종료 후에 하는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8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상반된 전문가래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상반된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 사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문가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전문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찬성하는 측의 전문가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있는 거냐면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찬성하는 측의 전문가, 여기는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 이렇게 상반된 의견에 의해서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럴 때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에 여기 전문가가 있는 거고 다음에 이 사회자도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전문가고요. 다음에 이 청중은 전문가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청중은 비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반된 의견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패널 토의 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배심 토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패널 토의, 배심 토의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분단 토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육육 토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6명씩 이렇게 분단을 지어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결론을 얘기하면서 합의에 도달하는 토의를 분단 토의라고 하고요. 다음에 시범이라고 하는 건 뭐 인슐린 주사 방법을 시범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기 목욕 방법을 시범을 한다던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집단 토의라고 하는 거 한 10명에서 한 20명의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각자의 자기 의견이죠. 각자의 자기 의견을 갖다가 상호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상호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인 방법의 이런 토의 방법을 갖다가 이 집단 토의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건 기발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다음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 창의력을 기르고자 할 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9번의 답은 상반된 의견이니까 1번의 패널 토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4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조직을 보면 맨 윗선에 보건복지부가 있죠. 그 밑에 시도가 있고요. 그 밑에 시, 군, 구가 있고요. 그 밑에 면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리나, 섬이나 도서,
벽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여기 보건복지부를 중앙보건행정조직이라고 하죠. 중앙보건행정조직이라고 하고 여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역보건행정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마다 뭐가 있는 거냐면 보건소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읍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보건지소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리나 섬이나 도서벽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보건진료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법도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보건소랑 보건지소는 우리 1956년도에 보건소법이 만들어졌고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이 지역보건법에 의결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리나섬이나 도서벽지에 있는 이 보건진료소는 1980년에 우리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게 보건진료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보건소는 중앙이 아니라 지방보건행정조직이죠. 중앙보건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의료법이 아니라 1995년도에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하는 거고요. 다음에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는 건데 이거는 4년마다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지소죠. 다음에 보건소는 구마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마다 있으면서 지역의 그런 보건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여건 조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고 보건이니까 당연히 건강친화적이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랬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보건소가 구마다 보건소가 있다고 했고요. 구마다 보건소가 있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읍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보건지소가 있다고 그랬죠. 보건지소가 있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우리 리나 섬이나 도서벽지 있잖아요. 이런 의료취약지역. 여기 있는 걸 갖다 우리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의료취약지역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보건진료소가 있는 거죠. 보건진료소가 있고요. 다음에 이럴 때 여기 보건소랑 보건지소는 1956년도에 보건소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건소법이 19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이 지역보건법에 의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이 보건진료소는 1980년에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계기가 됐고 지금도 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진료소 하니까 1980년에 농어촌 특별조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41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건의료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1차 보건의료의 특징은 4A라고 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A는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된다고 해서 A라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접수지참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접수지참하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수용하는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이 지불할 수 있는 지불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차 보건의 특징 4가지는 접수지참, 그래서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지불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이라고 하는 건 지리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지역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서 지금 뭐 이렇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서 접근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내가 못 산다고 해서 접근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이 사회적인 이유로 내가 차별받고 접근을 하면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1차 보건의료의 사회에는 지속성은 들어가지 않아요. 다음에 수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지불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 주민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수가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2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4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진짜 요즘 매 국시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보건의료를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일단 첫 번째는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을 해야 돼요.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건의료 자원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물적 자원도 있고요. 다음에 인적 자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자원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뭐 시설이라던가 장비라던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뭐 의사도 있을 테고 간호사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도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인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지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기술 같은 거를 얘기를 해서 맨 처음에는 이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을 하고요. 다음에 이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을 했으면 이 보건의료를 갖다가 조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공공조직도 있을 테고 민간조직도 있을 테고 이런 거 조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조직을 했으면 우리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건 뭐 이렇게 공공재원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 재원을 사용한다던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4번째는 관리를 해주는데 이 관리를 해줄 때는 리더십 같은 이런 지도력 같은 거 있을 때고 뭐 관리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있겠죠.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런 보건의료를 이제 제공을 해주면 되겠죠.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보건의료를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일단 자원을 개발하고요. 자원을 개발했으면 조직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경제적인 지원을 생각하니까 공동재원이 답이고요. 다음에 정보는 우리 뭐 이런 지적인 자원, 이 자원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이 규제라고 하는 건 관리에 해당이 될 거예요. 관리해 주는 거.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지적인 자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지도력도 하나의 리더십도 하나의 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43번의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을 보시면 치질 수술을 했는데 미리 정해진 돈의 이런 진료비를 부담한대요. 그걸 우리 포괄수가제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건 서비스 행위당 이 서비스 행위당 곱하기 가격이 곱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의 서비스 행위가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나의 서비스 행위가 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과잉 진료를 하게 되면 뭐가 높아지죠, 여러분? 이 의료비가 높아진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럼 이 의료비가 높아지는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이 포괄수가제잖아요. 이 포괄수가제를 DRG라고 하죠, 여러분. 이
D는 디아그노시스에서 진단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R이라고 하는 related 해가지고 관련된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G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단명과 관련된 그룹이 DRG 포괄수가제인데요. 이 진단명에 따라서 미리 돈을 책정해 버리는 거예요. 미리 받을 이 돈을 미리 책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질 수술을 받았다. 그럼 이 수술을 받은 사람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0만 원이 돈이 딱 책정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백내장이다. 그럼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이만큼 돈이 딱 책정이 돼 버리는 거고요. 다음에 뭐 제왕절개 수술이다. 아니면 탈장 수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딱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으면 그 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과잉 진료를 할 필요가 없고요. 과잉 진료를 하니까 이렇게 의료비 상승을 하지 않아서 이 진료비 부담이 조금 낮아지고 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포괄수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질 수술 받은 이 진단명에 따라서 미리 돈을 정해가지고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는 포괄수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옳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가입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는 강제성을 띠고 있죠. 내가 들기 싫어도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가입하기 싫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입자가 있고요. 직장 가입자가 있고 그리고 지역 가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다니게 되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 지역 가입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강제성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사적 계약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사회보험에 해당이 돼요. 사회보험.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거죠, 여러분. 공적인 거지 사적 계약이 아니고요. 다음에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맞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거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해요. 차등 부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많이 내라고 하고요. 다음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게 하는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기 때문에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건 맞는 거고요. 다음에 이 보험료 부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거지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급여가 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균등수혜하죠. 균등수혜하죠. 그래서 여기서 차등 부과했다고 해가지고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많은 혜택이 적어진 게 아니고 다음에 적게 냈다고 해가지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는 균등수혜하거든요. 그래서 차등 부과하고 균등수혜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4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협정이나 이런 계약에 대해서 협약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나온 문제인데요.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왜 물새가 살기 위해서는 습지가 있어야지 물새가 살고 그럼 물새가 살게 되면 자연보호, 생태계 보호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습지가 있어야지 누가 사는 거냐면 물새의 서식지를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지 보호에 관한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람샤르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람샤르 협약에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면 자기 나라에서 이 습지 보호 구역을 한 곳 이상 이렇게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습지 보호 구역을 한 곳 이상 선정을 해가지고 3년마다 이곳을 어떻게 내가 보호를 했는지를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습지에 대한 걸 람사르 협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른 거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바젤 협약이라던가 파리 협약이라는 거, 고토 의정서라는 거,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바로 이산화탄소 CO2거든요. 그럼 이 CO2의 배출을 좀 적게 하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교토 협약입니다. 교토. 그래서 이 교토 의정서는 CO2,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CO2의 배출을 좀 적게 하자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냐면 이 파리 의정서 같은 경우에도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대기 오염을 시키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좀 적게 배출하자는 게 파리 협정이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오존층 파괴이죠. 이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염화불화탄소를 갖다가 조금 적게 배출하자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 습지는 람샤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지구 온난화랑 관련된 건 파리랑 바로 뭐냐면 교토 의정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몬트리올은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젤은 여러분 우리 국가 간의 그 유해 폐기물 있잖아요. 이 유해 폐기물을 국가 간에서 이렇게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을 갖다가 바젤 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지니까 람샤르, 그래서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 물의 오염도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용존산소 DO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용존산소 DO라고 하는 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얘기를 하죠.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우리 용존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의 염분이 짜면 용존산소가 당연히 물속의 산소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다음에 우리 여러분 찬물에 보시면 이렇게 차가운 물에 보시면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기포가 나죠. 기포가 난다는 건 여기에 뭐가 많다는 거냐면 산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 온도가 낮을수록 이 산소가 많아지는 거고요. 부유물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안 좋은 물질이잖아요. 이 안 좋은 물질이 많으면 당연히 물속에 산소가 적어질 테고요. 다음에 물이 오염되면 물속에 있는 산소가 감소를 할 테고요.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을 하면 얘네들이 물속에 있는 산소를 소비하게 되겠죠. 그럼 물속에 있는 산소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47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4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음식물 찌꺼기나 낙엽 등에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이 가연성 쓰레기에 분뇨를 혼합해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는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료를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법이냐면 퇴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매리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90% 이상 여기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소각법이라고 하는 거는 태우는 거고요. 다음에 투기법은 그냥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비료를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 퇴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48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은 이렇게 변질이 되면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을 보존을 해야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인 보존 방법도 있고요. 다음에 화학적인 보존 방법이 있는데요. 이 가열이라고 하는 건 열을 가하는 거니까 물리적인 보존 방법이고요. 건조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수분을 날리는 거잖아요. 이 수분을 날려서 이 수분을 15% 이하로 유지시키는 거니까 얘도 물리적인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 냉장법이라고 하는 건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물리적인 방법이고요. 다음에 밀봉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바로 뭐냐면 여기에 지금 공기를 이렇게 채워 넣어가지고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밀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외부랑 이렇게 외부의 공기랑
밀봉을 해가지고 외부 공기와 닿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외부 공기에 노출되게 되면 이게 산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부패 과정이나 이런 게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봉을 해서 외부 공기와 이렇게 차단시키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물리적인 방법이고. 다음에 이 절임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절이는 염장법이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설탕을 통해서 절이는 당장법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식초를 통해서 이렇게 절이는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산장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면 소금이나 설탕이나 식초 같은 거를 사용을 했으니까 이건 바로 화학적인 보존법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마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시 사용하는 개인 보호구예요. 그럼 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난청은. 그러니까 당연히 귀마개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난청은 귀를 보호하려면 귀마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갑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뭐 레노 증후군이다 그러면 진동이나 아니면 우리 차가운 온도 같은 거를 이렇게 서부터 동상이나 이런 거 이렇게 동상 같은 거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장갑이고요. 이 안전화라고 하는 거는 발이죠, 여러분. 발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이건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진이가 먼지 있죠. 이런 먼지로서부터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얘는 호흡기계 질환 같은 거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 50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보건간호학 개요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중보건학 개요 문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